파산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를 가여운 마음에 다시 품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며느리는 가문의 역사가 담긴 옥비녀마저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죠. 그 차가운 전당포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 제 안의 모든 눈물은 마르고 독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한평생 참아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강릉의 한옥에서 아침을 맞는 건 참으로 오랫동안 제 삶에 변치 않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동쪽 창호지 너머로 동해의 푸른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저는 잠에서 깨어나죠. 잠결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자장가 같기도 하고 먼저 간 남편의 숨소리 같기도 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밖으로 나가면 짭조름한 바다 내음 섞인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준답니다. 제 작은 텃밭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호미로 흙을 고르고 작은 상추며 풋고추에 물을 주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가라앉거든요. 이 집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기둥, 해마다 새로 바르는 창호지, 볕 좋은 날이면 마루에 내다 말리는 장독들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이고 남편과의 추억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어요. 마음의 작은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부산에 사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가 오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제 유일한 낙이랍니다. 아들 얼굴 볼 생각에 새벽부터 부엌은 분주해졌어요.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며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고 싶었죠. 남편과 함께 주문진항 근처에서 작은 해물 식당을 했었어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남편은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가장 좋은 해산물을 떼어왔고 저는 그걸로 손님들 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었죠. 거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저희 음식에는 정성과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요리는 이제 오직 아들 내외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쓰게 돼요. 제 음식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사랑이고 기억의 매개체라고 믿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가 대문을 들어섰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훈이는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안았어요. 그 품에 안기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 유라는 조금 달랐죠. 명품 핸드백을 고쳐매며 가볍게 목례만 하더군요. 어머니,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혔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긴 여행의 피곤함보다는 어떤 날카로운 긴장감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라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자리를 잡고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다과상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군요. 곧이어 유창한 영어로 화상회의를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홍콩, 파트너, 딜 같은 단어들이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집안의 고즈넉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팽팽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금방이라도 음식이 식을까 노심초사하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도 저라는 사람도 저 긴박한 비즈니스 세계 앞에서는 한없이 촌스럽고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죠. 한참 회의를 하던 유라에게 작은 반찬 그릇 하나만 식탁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작은 부탁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지금 M&A 클로징 직전이라 1분 1초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들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짐이라도 된 것 같았죠. 며칠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아들 내외가 바쁜 것 같아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유라가 보낸 것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안에는 흔한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싸구려 양초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챙겨준 게 어디냐며 애써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지훈이가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길래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유라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거기에는 파리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어요. 유라가 자기 친정어머니 생일 선물이라며 준비한 파티였죠. 사진 속에는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사진들과 제 앞에 놓인 초라한 양초 세트가 겹쳐지는 순간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멸감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건 남편의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에 남편을 그리는 마음을 담았죠.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징어 순대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던 서풍압으로 탕도 끓였어요. 그런데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은 유라는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생선 냄새 배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어요.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집안을 오가던 유라가 그만 발을 헛디뎌 제사상에 올린 배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하얀 배 조각들이 마루에 흩어졌죠. 저는 놀라서 달려갔지만 유라의 반응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흩어진 배 조각들을 보며 입술을 삐죽이더군요. 어머, 그냥 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그리고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가치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었죠.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낮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귓가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을 감으면 산산조각, 나 흩어지던 하얀 배 조각들이 맴돌았죠. 늘 자장가처럼 들리던 멀리서의 파도 소리마저 그날은 마치 저를 비웃는 날카로운 조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결국 뒤척이다 말고 조용히 마루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라도 쐬면 이 들끓는 속이 좀 가라앉을까 해서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닫힌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 나왔어요. 아마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만함과 경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촌스럽게 음식이나 해 바치는 게 전부인 사람이 뭘 알겠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어서 들려오는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버렸죠. 우리 남편은 돈 버는 기계지, 뭐. 순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저 바닷가 집이랑 땅, 결국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때 되면 이런 갑갑한 시골에 올 일도 없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 모멸감 같은 감정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차갑고 계획적인 악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저 돈 버는 기계라니.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땅이 고작 그 아이의 재산 목록에나 오를 존재였다니.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마당의 달빛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제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조금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친 아들 내외가 거실로 나갔을 때 저는 그 뒤에 서서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나가라. 지훈이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더군요. 네. 어머니, 뭐라고요? 저는 똑바로 아들의 눈을 보며 다시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유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가왔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제 제사 때문에 피곤하셔서 그래요? 유라가 뭘 잘못했더라도.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어요. 그 순간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늙은 어미의 까탈스러움에 대한 짜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굳게 닫힌 대문을 눈으로 가리킬 뿐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듯 짐을 쌌고 차가 쌩하니 마을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집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텃밭을 가꾸고 장을 보고 이웃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훈이와 유라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6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값비싼 양복과 화려한 원피스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구겨진 옷차림에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죠. 한때는 부산의 밤바다, 그 반짝이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던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모든 빛을 잃고 절망의 그늘에 잠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라가 주도해서 했던 위험한 주식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 파산을 했다고 해요. 집도, 차도,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죠. 저는 모진 말을 퍼붓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니 너희들이 거두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엄이라는 게 뭔지 결국 저는 원망 대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유라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회 탓, 운이 없었던 탓으로 돌리더군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성실하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더 크게 성공하려다 잠시 넘어진 것뿐이에요. 그 아이는 자신들이 마치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제가 아들 내외를 돌보는 것이 마치 어머니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갔죠. 지훈이는 그런 아내의 논리에 완전히 넘어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은근히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갔어요. 이웃들에게 차마 아들이 파산했다고 말할 수 없어 사람들을 피하게 됐고, 유라는 그런 제 사정을 이용해 제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교묘하게 막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강릉 중앙시장이라도 가서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유라는 어머니, 지금 저희 처지에 시장 가서 돈 쓸 때가 아니에요라며 저를 막아섰어요. 저는 믿었던 아들마저 온전히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칠흑 같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볕이 좋아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라가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찍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아이가 찍고 있는 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오래된 도자기였어요.
유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그 도자기를 중고 물품으로 팔려고 내놓은 거였어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헐값에 그 도자기를 가져갔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창고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유라는 그 돈으로 산 새 화장품을 바르며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을 뿐이에요. 그건 아마도 마지막 남은 희망과 미련이었을 거예요. 집에 다시 들어온 며느리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화장품이나 옷 같은 소소한 것들이더니 어느새부터인가 제법 값이 나가는 가방이나 구두 상자가 방 한쪽에 쌓여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것이겠거니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파산했다는 아이들이 저렇게 돈을 써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 방을 청소해 주려고 들어갔는데 화장대 구석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죠. 전당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물품명 칸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옥비녀. 그건 제가 며느리에게 시집 오던 날 제 손으로 직접 머리에 꽂아주었던 갑오였어요. 제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셨고 저는 제 딸에게 물려주리라 마음먹었던 우리 가문의 역사이자 제 삶의 일부와도 같은 것이었죠. 지훈이와 유라가 결혼하던 날 저는 유라를 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가, 이건 그냥 비녀가 아니란다. 우리 집안 여자들의 기쁨과 슬픔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니 부디 소중히 간직해 주렴.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런데 그 소중한 옥비녀가 고작 한정판 하이힐 한 켤레 값으로 전당포에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종이 딱지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연민, 일말의 미련 같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며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그 전당포 딱지를 조용히 접어 제 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시계 옆에 넣어두었어요. 더 이상 슬픔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증거물이 되었죠. 제 눈빛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강철처럼 차갑고 고요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유라의 교묘한 공격이 시작된 것은 그 아이는 대놓고 제게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손에 쥔 그 작은 기계, 스마트폰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불쑥 내밀더군요. 할머니, 며느님이 할머니 자랑을 이렇게나 하셨네. 화면 속에는 유라의 SNS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제가 텃밭에서 호미질하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어머님은 소일거리가 유일한 낙이세요. 현대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른들의 방식이겠죠? 쉬월드, 세대 차이, 답답함. 저는 그 글을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며느리가 저를 위하는 줄로만 알고 칭찬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진과 글 뒤에 숨겨진 교묘한 비웃음을요. 유라는 저를 세상과 단절된 고루하고 고집센 늙은이로 만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비슷한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차린 밥상 사진 밑에는
어머님표 건강 밥상. 가끔은 파스타가 그립기도라는 글이 달렸고, 제가 오래된 드라마를 보는 사진에는 어머님은 아직도 이 드라마를 보세요. 추억 속에 사시는 우리 어머님. 이라는 설명이 붙었죠. 그 교묘한 여론전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안쓰럽게 보던 이웃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장터에 가면 자식들 앞길 막지 말고 좀 맞춰주면서 사세요라며 은근히 저를 타박하는 사람도 생겼죠. 저는 마치 거대한 투명 그물에 갇힌 것처럼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어요. 어느새부턴가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하게 됐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어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듯 강릉에는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해풍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꼭 누군가의 절규처럼 들렸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유라는 결심한 듯 저와 지훈이를 거실에 마주 앉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가면 뒤에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니, 저희 재기할 자금이 필요해요. 이 집이랑 땅 파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이거 다 가지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저희가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리는 게 낫지. 나중에는 다 저희 것이 될 텐데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땅은 내 아비의 기억이고 내 인생이다. 팔 물건이 아니야. 그 순간이었어요. 유라의 얼굴에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 떠오르더군요. 그 웃음소리는 세찬 빗소리를 뚫고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기억? 하! 총구석 땅떼기가 돈 말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기적이시니 아버님도 평생 이 어촌 구석에서 큰일 한 번 못하고 돌아가셨지.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비바람 소리도 제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 전부를 그리고 먼저 간 내 남편의 삶까지 송두리째 모욕하는 그 잔인한 말. 그것이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며느리의 잔인한 말이 비바람 소리를 뚫고 제 심장에 박혔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지도 않았죠. 대신 제 안의 모든 것이 아주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어떤 감정의 파도도 닿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늙은 어미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단단한 바위가 되어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아니 제 아들과 그 옆에 선 낯선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와 유라는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삐걱거리는 낡은 자개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회중시계 옆에 고이 넣어두었던 그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손끝으로 만져지는 바싹 마른 종이의 감촉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누렇게 바랜 종이를 테이블 위, 바로 제 아들 지훈의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가볍게 날아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미친 듯이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직접 보거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내 아내가 말하는 잭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저거다. 하찮은 사치품 때문에 이 가문의 명예와 나에 대한 마지막 존중까지 팔아버린 증거. 제 말에 지훈이의 시선이 종이로 향했어요. 그 아이가 그것을 집어들기 전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훈이와 유라가 결혼하던 날 제가 새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라의 머리에 옥비녀를 꽂아주던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집안 여자들의 삶이 담긴 물건이라고, 부디 내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달라고.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었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전당포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세게 흔들렸죠. 그동안 아내를 감싸기 위해 스스로 만들었던 모든 논리와 자기 기만이 이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직감한 유라는 갑자기 저를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닌 제 아들 지훈이를 향해서였죠. 뭘 봐. 낡아빠진 비녀 쪼가리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 이 무능한 인간아. 내 늙은 엄마 하나 설득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텅 빈 눈과 악귀처럼 변해버린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제 가슴에 갑자기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마룻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지훈이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쓰러져 미동도 없는 어머니와 그런 저를 보고도 여전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아내.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지훈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누가 자신의 진짜 가족이고 누가 자신의 삶을 좀먹는 악마였는지를요. 당장 꺼져. 아들의 목소리는 눈물과 분노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내 어머니 집에서 당장 나가. 지훈이는 제게 달려와 저를 필사적으로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유라는 그 모습에 잠시 얼어붙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세찬 비바람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옆집 할머니가 뛰어들어왔어요. 과거 제 식당의 단골 손님이자 간호사 출신이었던 분이었죠. 아마 저희의 고함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제 상태를 보자마자 아이고 서연아 정신 차려래 하며 익숙한 강릉 사투리로 외치며 제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짚었어요. 그분의 침착한 모습이 혼이 나간 지훈이에게 작은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거예요. 지훈이는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과거에는 새로운 투자 정보를 찾기 위해 썼을 그 손으로 이제는 떨리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 119에 신고하고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뇌졸중 초기 대응법을 필사적으로 검색하며 제 옆을 지켰죠. 그 순간 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저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저를 끌어안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이라며 오열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진심 어린 후회가 꺼져가는 제 생명의 불씨를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몸 같지 않은 왼쪽 팔다리의 감각이 낯설었죠. 그날 밤 집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희미한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남을 거라고 했어요.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곁에는 지훈이가 있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제 침대 옆 간이의자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며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죠.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면 죽을 더 곱게 갈아 작은 숟가락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먹여 주었어요. 뻣뻣하게 굳은 제 팔다리를 주무르며 서툰 재활 운동을 도왔고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온몸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제게 속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겨우 앉아 있는데 지훈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유라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아이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기력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하나련히 생각했죠. 제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텅 빈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휠체어의 의지에 병원을 나섰어요. 휠체어를 미는 아들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지만 어쩐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은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싼 양복들은 모두 상자 안에 담겨 창고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는 투박한 작업복이 걸렸죠. 아들은 매일 아침 제가 그랬던 것처럼 텃밭에 나가 흙을 만졌어요.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고 채소에 물을 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낯선 감동을 느꼈어요. 주말에는 창고에서 낡은 그물을 꺼내와 꿰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평생 만졌던 그물을요. 지훈이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제 아버지의 삶을 온몸으로 다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반격의 씨앗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날도 지훈이는 묵묵히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죠. 먼지 쌓인 괴짝들을 드러내던 아들이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상자를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누렇게 바랜 낡은 공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할 때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저만의 요리 비법 노트였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노트에는 어떤 날에 잡힌 생선이 가장 맛있는지, 해물의 비린내를 잡는 저만의 비법은 무엇인지,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했는지 같은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잿더미 속에 숨겨져 있던 저희의 비밀 무기였답니다. 지훈이는 그 낡은 노트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흥분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죠.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고요. 과거의 아들이었다면 당장 큰 식품 회사에 이 비법을 팔아넘길 궁리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지훈이는 달랐어요. 아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무렵 저희 집에 젊은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살다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쳐 강릉으로 귀촌했다는 영상 제작자였죠. 제 손잡벌쯤 되는 청년이었는데 우연히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저희의 기구한 사연을 전해 듣고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며 저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아픈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촬영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젊은 제작자는 저희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그림자처럼 저희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죠. 휠체어에 앉아 서툰 왼쪽 손 대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오른손으로 나무를 묻히는 제 모습, 그런 제 곁에서 묵묵히 마늘을 빻아주고 어설프게 팔을 써는 아들의 모습, 저희가 마루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강릉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의 영상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저희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올라가자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강릉의 토속 방식 그대로 끓여낸 섭국과 속을 꽉 채워 만든 오징어 순대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희의 음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저희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댓글창에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 생각나요.
아드님의 진심 어린 속죄가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이 음식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같은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지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과거 투자 분석가로서의 날카로운 감각이 되살아난 거죠. 아들은 주문진앙 어촌계 어른들을 찾아가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약속했어요.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네트워크였죠. 그리고 아들은 강릉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음식을 집에서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어요. 지훈이는 유라가 그토록 탐냈던 저희 집 땅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자금을 대출받았어요. 핵심 자산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명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저희 마을의 할머니들, 일자리가 없어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던 제 오랜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깨끗한 포장 시설이 들어서자 저희 집 마당은 어엿한 사업장이자 마을 어르신들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었답니다. 사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담긴 포장지에 쌓인 밀키트는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월 수입은 지훈이가 부산에서 잘 나가던 시절 벌던 돈을 훌쩍 넘어섰어요. 하지만 제게 더 중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뇌졸중으로 쓰러진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죠. 제 친구들 역시 이른 아침 함께 모여 웃으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녀처럼 기뻐했어요. 저희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강릉시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시청에서는 저희를 지역 전통 보존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 모범 사례로 선정해 소개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그리고 지훈이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차가운 숫자로 세상을 분석하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가치 투자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랍니다. 제 왼쪽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가끔은 욱신거리고 날이 굳은 날에는 뻣뻣하게 굳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제 몸이 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로워졌어요. 제 얼굴에 드리웠던 길고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거든요. 아마도 제 곁을 지키는 아들, 지훈이 덕분이겠지요. 아들과 저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죠. 지훈이는 더 이상 저를 그저 돌봐야 할 늙고 병든 어머니로 보지 않아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저를 존중해주죠. 저희는 이제 말없이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들은 제게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저는 아들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었죠. 우리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 단정한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었죠. 유라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어요. 애써 잠재운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냥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들의 지지를 얻은 저는 달빛이 마루를 비추는 조용한 밤에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편지에는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고, 저와 지훈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요.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아무 말 없이 장독대 옆 아궁이로 향했어요. 그리고 낡은 부직갱이로 붉은 숯을 헤집어 그 위로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죠. 편지는 금세 노랗게 오그라들더니 이내 한 줌의 하얀 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렸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용서였으니까요. 과거는 그렇게 제가 되어 날아갔고 제 마음에는 새로운 내일을 위한 공간이 생겼답니다. 강릉 어머니의 부엌은 저희 모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익의 일부는 저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귀촌 청년들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지훈이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노인복지관으로 출근을 한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오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할머니들에게 잊혀가던 저희 어머니 세대의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줘요. 할머니들은 제 레시피를 배우며 잃어버렸던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고 저희 사업장의 가장 든든한 일꾼이 되어주었죠. 지훈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복지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도시를 떠나온 젊은이들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들의 사무실에는 늘 희망과 열정이 넘쳐나죠. 그렇게 저희의 작은 한옥집은 더 이상 저희 모자만의 거주 공간이 아니게 되었어요. 할머니들의 지혜와 청년들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지혜의 발전소가 된 것이랍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요리법만 알려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삶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시련을 통해 얻게 된 작은 깨달음들 같은 것들이요. 땅은 기억을 품고 있고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온답니다. 제 투박한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때는 저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그 차가운 기계가 이제는 제 지혜와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가장 따뜻한 소통의 도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해마다 열리는 강릉단오제에서는 저희 제품이 강릉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소개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또다시 가을이 깊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날이었죠. 지훈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포 해변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였죠. 해질녘의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평화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낡은 집과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남편과의 기억이었고 제 아들의 뿌리였으며 제 삶의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냈어요. 절망의 늪에 빠졌던 아들을 구해냈고 제 인생의 황혼을 가장 찬란한 빛으로 다시 꽃피웠죠. 저희의 앞에는 더 이상 과거의 잿더미가 펼쳐져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고요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박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가장 깊은 상처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의 씨앗이 자라났으니까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나 봐요.